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커피는 단순한 물은 아닙니다. 카페인은요, 이뇨작용을 일으키고 수분을 더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은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제거된 물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신장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물 습관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가장 싸고 안전한 방법을 딱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몸에 염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좋은 영양제 먹어야 하나? 특별한 해독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의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대사 과정은 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은 몸의 회복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정말 어렵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 충분히 마셔요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커피 먹고 주스 먹고 탄산음료 먹고 이온 음료 먹고 이것을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한 물입니다. 우리 몸의 약 한 70%는 물이라는 거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안에 혈액도 있고 림프액도 있고 세포액도 있고 모두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혈액이 당연히 끈적이겠죠. 그리고 그 끈적끈적한 혈액이 무쇠혈관의 혈류 흐름을 막는, 약하게 만드는, 그리고 혈류 흐름이 안 좋아지면은 결국 염증 물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몸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염증 물질을 제거해주고 체온도 조절해줍니다. 세포 기능을 유지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은 몸의 회복 속도도 같이 느려집니다. 몸에 염증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고인 물이 썩는다라는 얘기 있죠. 우리 몸에 똑같이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결국 원활하게, 흐름이 원활해야만 산소 공급도 충분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충분해집니다. 이 과정이 물이 충분해야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 점도도 당연히 높아지고 몸의 순환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만성 염증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 자연의학에서는 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싸고 안전한 해독 방법, 특별한 해독 프로그램보다도 충분한 물, 좋은 식사, 적절한 공복, 이 3가지가 몸의 해독 시스템을 가장 자연스럽게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막 특별한 방법보다 하루 물 섭취를 조금만 늘려보자. 음료 대신, 가공음료 대신 좀 물 마시기를 한번 바꿔보자. 규칙적으로 한번 또 물 마시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해도 몸은 생각보다 또 빠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피로가 감소하고 부종이 완화되고 소화가 개선되고 이런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꾸 복잡한 방법을 막 찾습니다. 하지만 몸은 의외로 단순한 것에서 회복합니다. 충분한 물 먹는 거, 충분한 휴식 취하는 거, 자연에 가까운 식사하는 거, 이 기본이 갖춰지면 몸은 스스로 염증도 줄이고 대사 균형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시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다 망치는 한국인들의 물 섭취 습관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 하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점심과 함께 탄산음료 한 잔, 오후에는 또 커피, 저녁에는 또 맥주, 이렇게 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구조는 물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커피도 물로 만든 거잖아요. 물에다가 커피 타는 거잖아요. 하지만 커피는 단순한 물은 아닙니다. 이분력은 촉촉하고 달지만 세포는 더 목마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요, 이뇨작용을 일으키고 수분을 더 배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은 오히려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주스와 가공 주스예요. 이런 가공한 주스와 탄산음료입니다. 이 음료들은 설탕이 들어있고 액상과당이 들어있든지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물에 끓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계속 마시면 결국은 혈당은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가 높아집니다. 인슐린은 증가하고 염증 반응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 대신에 이런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몸속 염증을 키우는 습관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한 습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 속 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건데요.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혹은 더운 날씨에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막 많이 마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몸이 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의장은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이 갑자기 들어오면은 위장이 딱 수축하고 긴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화효소가 줄어들고 혈관이 순간적으로 지금 좁아집니다. 특히 식사 직후라든가 이럴 때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소화 기능이 뚝 떨어지는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차갑게 벌컥벌컥 이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물도 씹어서 먹듯이 좀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따뜻하게 된 다음에 천천히 마시는 것이 우리 위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지키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약 한 60에서 70에요. 나이가 들수록 물이 부족해서 60% 쪽으로 가죠. 어린아이는 80%까지 가고요. 그리고 세포 수분이 만약에 내 몸속에서 2% 정도가 부족해지면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피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집중력이 막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두통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물을 막 한 번에 벌컥벌컥 마셔버리면 몸에서는요, 홍수처럼 처리하게 됩니다. 홍수 난 것 같이 처리한다는 거예요. 흡수되기 전에 대부분 바로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수분 공급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하다. 이게 자연주의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포를 살리는 생명의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래서 입이 시원한 물이 아니라 세포가 원하는 물, 자연 상태의 물, 미지근한 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갑게 막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홍수나지 않게 나누어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 기상할 때, 잠자고 탁 일어날 때 물 한두 잔, 그리고 식사 전 공복입니다. 식사 한 30분 전까지 물 한 잔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6, 8잔 정도 이렇게 조금씩 먹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마시면 몸의 어떤 흐름이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은 몸이 좋아지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탄산음료 대신 물을 마시고 차가운 물을 줄이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물을 마십니다. 이 작은 습관이 혈액순환을 바꾸고 노폐물 배출을 돕게 되고 염증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바꾸는 가장 쉬운 자연치유는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좀 줄이고 물을 좀 마시고 따뜻한 차를 좀 마셔도 되고요. 이 작은 변화가 물의 흐름을, 몸의 흐름을 확 바꿔주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몇 리터를 마셔야 하나요? 물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그런 말이 있는데요. 하루에 물 한 2리터는 꼭 마셔야 한다. 인터넷에도 건강서적에도 이야기 많이 나오죠. 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억지로 막 물을 또 마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요. 체중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고 땀 배출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물 먹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2리터가 아니라 내 몸이 필요한 물의 양을 내가 먹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 있기는 해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물 권장량은 내 체중 곱하기 30ml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kg이다 라고 하면은 약 한 1.8리터 먹으면 되고요. 70kg이다 라고 하면은 2리터 정도. 80kg이다 라고 하면 좀 더 먹어야 되죠. 2.4리터 정도. 이 정도가 대략적인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동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은 물을 더 먹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물은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보다도 더 많이 몸은 더 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십니다. 이게 일방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면 이미 늦었습니다. 갈증은 몸의 수분이 약 한 2% 부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즉 목이 마르다. 이 말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탈수를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마셔라. 조금씩 계속 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공복에 마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씩 자주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몸이 필요하기 전에 미리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물 습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물을 이렇게 마시죠. 운동 후 막 혹은 갈증이 나면 한 번에 막 500ml씩 이렇게 벌컥벌컥. 하지만 이 방식은 좀 몸에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대부분 소변으로 이렇게 배출하게 됩니다. 마치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난 것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세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물은 얼마나 마시느냐만큼 언제 마시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 한두 잔, 이때는 2잔까지 충분히 마셔도 좋습니다. 밤새 쌓인 그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한 물입니다. 식사 한 30분 전 한 잔, 식사 전에 소화를 준비해주는 한 잔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오후 피곤할 때 이제 식후 한 2-3시간 지난 때에 우리는 커피 대신 물 한 잔, 이때는 그 혈액순환을 도와서 혈액의 점도를 낮게 해주는 그런 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중요하게 또 여기는 건데, 잠들기 1시간 전까지 한 반 잔 정도, 1시간 전에 한 반 잔 정도 잠잘 때 이 호흡이나 피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혈액 점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물입니다. 이때. 근데 이때 물을 마시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변 때문에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소변 때문에 불편한 것은 몸 안에 좀 전에 얘기한 홍수 시스템이 작동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사 기능을 좀 바로잡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래도 식사 전에, 잠자기 전에 1시간 전 아니면 30분 전까지도 괜찮아요.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서 기능을 한번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습관만으로도 몸의 어떤 순환이, 혈류의 흐름이 확 달라집니다. 만약에 몸에 물이 부족하면 여러 신호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신호들인데, 입이 자주 마른다. 이미 목마름이 왔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그냥 소홀하게 지나가기 쉬운 건데,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 이거 물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자꾸 푸석해진다. 변비가 자주 생긴다. 소변색이 특히 진해진다. 요건 물 부족일 것이 많이 있어요. 자, 소변은 2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소변색이 진해지는 경우는 물 부족,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생채소 부족,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데요. 하여튼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어떤 피로가 아니라 세포가 목말라 하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늘 몸을 바꾸는 가장 쉬운 자연 치유는 결국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약이 아니어도 혈액을 흐르게 할 수 있고, 해독을 도울 수 있고, 염증을 줄이기 시작하는 가장 기초가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 한 모금은 약은 아니지만 약보다 강력한 치유가 될 수 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죠. 하루 종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의식적으로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몸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물 습관 3가지는 무엇인가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먹게 된다. 안 마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거창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물 습관 3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꼭 마시는 습관을 한번,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냥 물 한 잔. 실온의 물을 마시는 거니까 옆에 두었다가 그냥 마셔도 되는 거니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밤 동안 우리 몸은요, 호흡도 하고 땀도 나게 되고 소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걸로 수분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이미 가벼운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물 한두 잔을 그냥 마셔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천천히 마시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밤새 농축된 혈액이 희석되게 되고 장운동이 다시 깨어나게 돼요. 노폐물 배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 물 한 잔은 정말 몸을 깨우는 자연 치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을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식후에 몰아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와 식사 사이 그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겁니다. 최소 식사 30분 전까지 물을 마시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화 부담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또 과식을 예방하는
이런 또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수분 흡수가 더 안정적으로 잘 세포가 수분 흡수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게 되고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은 식사 전 공복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가공음료 대신에 진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막 커피 먹고 탄산음료 먹고 달달한 음료들 너무 많으니까 이런 가공음료를 많이 드시는 대신에 물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공음료 같은 경우는 수분의 어떤 공급하는 역할보다 혈당 변화가 더 큰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결국은 대사 부담을 만들어주는 그런 나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습관은 가공음료 대신 목이 마르기 전에, 갈증이 나기 전에 자연의 물을 조금씩 계속해서 선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몸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관화시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피로는 감소하고 소화력도 좀 개선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데 부종이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종이 완화했다. 물을 먹었는데 부종이 완화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몸은요 생각보다 물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 몸에 잠든 의사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런 자연치유에서는 물을 이렇게 봅니다. 순환의 시작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충분한 수분이 흡수가 있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림프 흐름도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이런 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은 몸의 해독과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에 한 잔 말고 2잔 먹어라. 그렇게 2잔을 드셔야 되고요. 식사 30분 전에 이때는 한 잔 드셔도 됩니다. 오후에 피로할 때 식후에 한 2-3시간 뒤에 커피 대신 물을 한 잔 먹는 것을 습관화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 30분 전까지 한 잔을 드시는데 조금씩 이때는 나눠 먹는 게 핵심입니다. 벌컥벌컥 먹으시면 정말 소변 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먹는 거. 이렇게 하루에 한 6-8잔 정도를 나누어 마시는 습관. 조금씩 입에서 심하면 머물렀다 먹는 거, 씹어서 먹는 거. 이 방법이 몸이 물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건강은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기본을 지켜주는 겁니다. 가공음료를 줄이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거, 충분한 휴식을 하는 거, 자연에 가까운 음식 먹는 거. 이 기본이 지켜지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의 시작은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마시는 물 한 컵일 수도 있습니다. 마신다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현대인들은 커피, 탄산음료, 주스, 차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나는 물을 많이 마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입이 좋아하는 물입니다. 세포가 좋아하는 물이 아니에요. 세포가 원하는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고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 가까운 물을 원하는 거예요, 세포는. 즉 입이 시원한 물이 아니라 세포가 촉촉해지는 물이, 세포가 먹기 좋아하는 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는 액체가 아니라 세포를 움직이는 생명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집안에 여러 가지 물을 마시는 좋은 물을 막 찾아서 먹게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수기 물, 생수, 수돗물, 괜찮다, 좋다, 나쁘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끓인 물에 끓여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요. 또 미네랄 워터가 좋다, 알카리수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물을 마셔야 우리 몸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에 정수기 하나쯤 다 갖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집만 없나요? 근데 요즘 정수기 기술 정말 놀랐습니다. 특히 이제 RO 정수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역삼 투합 방식 정수기. 정말 비싸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서는, 광고도 많이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세균 완전 제거, 바이러스 완전 제거, 중금속 완전 제거, 완벽하게 정수된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너무 완벽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RO 필터는 0.00001인가요? 이 마이크론의 초미세 필터입니다. 그래서 세균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죠.
칼슘, 마그네슘, 칼륨, 아연 같은 이런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결국 남은 것은 H2O, 우리가 순수 물 분자죠. 물이죠, 물. 즉 깨끗하지만 생명이 빠진 물이 돼 버립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탈이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요,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미네랄이 제거된 물을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전해질 균형이 깨지게 되고 신장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물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그 물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물은 단순한 H2O가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칼륨, 미네랄이들이죠. 칼륨은 세포 안팎의 수분의 균형을 딱 잡아주고, 칼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을 도와주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마그네슘은 에너지 생성과 혈압 조절에 관여하고,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과 항산화, 즉 해독에 다 관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미네랄들이 우리 그 물속에 들어있어서 우리 생리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해질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우리 전해질의 균형을 딱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네랄들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야 결국은 우리 몸은 세포가 대사하고 신경 전달하고 근육이 긴장과 이완 수축을 하게 되고 해독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물을 우리가 장기간 먹게 되면은 꼭 전류가 흐르지 않는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로 정수기로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깨끗한 물만 남아있는 그런 물은 깨끗은 하지만 세포를 움직일 힘은 약해집니다. 자연치유, 결국 내 안에 잠든 의사를 깨우는 이런 자연치유, 자연의학에서는 좋은 물의 기준을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합니다. 제가 3가지로 한번 기준을 한번 정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의학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좋은 물의 기준은 깨끗한가입니다. 둘째는 살아있는가입니다. 셋째는 미네랄의 다양성과 균형이 있는가입니다. 어떤 한 미네랄이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네랄의 전체 미네랄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몸을 살리는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가 만든 완벽한 물보다 자연이 만든 불완전한 물이 몸을 살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연의학에서 가장 좋은 물은 그래서 용천수, 즉 자연 안반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수죠. 동의보감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청정한 물이 상수다. 용수, 옥천수는 생명을 기른다. 맑고 흐르는 샘물, 땅속 깊숙한 곳, 최소한 100m 이상에서 솟아오르는 자연 안반수, 이런 분들을 가장 좋은 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안반수는 땅속 깊은 안방층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자연적인 정화가 이루어지고, 자연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균형 있게 잘 들어있고 산소 공급도 동시에 잘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만든 살아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반대로 제일 좋지 않은 물로는 죽은 물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고인 물, 흐르지 않는 물, 그리고 또 불에 너무 끓인 물, 이런 물은 죽은 물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매일 약수를 받아 먹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물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댓글 쓰셨더라고요. 그럼 맨날 약수만 먹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수돗물에다가 그냥 일반 정수기 쓰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비싼 아로 정수기보다는 일반 정수기로 정수해도 우리 어느 정도는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 정수기는 세라믹 정수기라고도 하고 활성탄 정수기라고 하고 중공사막 정수기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방식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수돗물에서 나는 그 염소 냄새,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많이 좀 요즘은 걸러지기도 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냄새 같은 이런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미네랄은 비교적 많이 남겨줍니다. 즉 불순물은 제거하고 생명은 보존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용천수 다음으로, 약수를 떠서 드실 수 없다면 그 다음으로 현실적으로 좋은 물로 두 번째로 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여러분. 페트병 물. 여러분 대부분 페트병 물을 많이 드시는데요. 그래서 생수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페트병 물이죠. 생수는 편리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위생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 보관의 문제, 고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통 과정에서 산소와 어떤 생동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게 햇빛에 노출되면은 또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용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는 단기 대안으로는 괜찮지만은 장기 보관하고 장기적으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또 죽은 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물이라기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하고요. 자연의학적인 자연에서 자연스러운 물이라기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페트병 생수를 마신다면 햇빛의 노출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봉 후에는 가능하면 빨리 마셔야 됩니다. 이걸 오랫동안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차 안에 그 페트병 생수를 너무 오랫동안 장기 보관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독을 먹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선택할 때 이 물은 깨끗한가를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깨끗하냐 뭐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하지만 자연의학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물이 깨끗한가와 함께 살아있는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는 건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네랄의 다양성과 균형이 맞는가입니다. 어느 한 미네랄이 많은 게 아니라 균형이 많고 다양성이 많았을 때 좋은 물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물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단순히 어떻게 목을 축이는 액체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의 해독의 시작이고 순환의 또 시작이고 세포를 깨우는 생명의 하나의 전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물을 꼭 먹으세요. 이 기준으로 굳이 순서를 정하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물들의 순서를 정하라 그러면 저는 첫째가 용천수, 즉 약수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돗물에다가 일반 정수기로 먹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페트병물, 네 번째가 RO 정수기 물 이렇게 순서를 나름대로 정한 거예요. 우리 자연의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정해진 거고요. 하여튼 좋은 물을 마시는 그 한 잔의 물이 여러분의 몸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나 부종은 염증 영향일 수 있다고 하는데 몸속 염증을 셀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어딘가 막 아프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염증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고 몸이 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몸속에 염증이 쌓이고 있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염증은 원래 몸을 보호하는 반응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계속 반복되기 때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만성염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성염증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 치매, 암 이런 질병의 공통된 배경에 만성염증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학에서는 이 만성염증을 현대 질병의 뿌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신호는 쉽게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몸속에 염증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피로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자도 피곤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오후가 되면 에너지가 막 떨어진다. 이런 피로가 계속된다면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부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얼굴이 자꾸 붓는다. 특히 제가 많이 보는 것은 양말 자국인데요. 양말 자국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부종이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손이나 발이 잘 붓는다, 사지 말단에서 잘 붓는다, 이런 증상은 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수분의 균형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의 순환이 느려지면 부종이 쉽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장 건강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부 백만감이 너무 자주 있다든가 잦은 소화불량이 있다든가 변비 또는 설사가 반복된다든가 이런 문제는 장점막의 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몸의 면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흔들리면 몸 전체 염증 환경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간단한 체크를 권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유 없는 피로가 지속되는가, 몸이 자주 붓는지, 소화가 예전보다 나빠졌는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된다면 몸의 염증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속 염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검사 수치보다 먼저 몸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붓기가 줄어들고 피부가 맑아집니다. 이것은 몸의 순환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신호입니다. 자연치유, 자연의 약, 즉 내 몸이 스스로 좋아지는 힘,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방법이죠. 이곳에서는 염증을 이렇게 봅니다. 몸이 보내는 생활 신호다. 예를 들어서 식습관, 수면 부족, 스트레스, 수분이 부족한 거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몸은 염증 증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염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등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파야 병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프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하다, 부종이 자꾸 일어난다, 집중력이 자꾸 저하된다. 이 작은 신호들이 몸속 염증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그 자연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병을 예방하는 삶을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100명의 의사를 깨우는 자연치유의 시작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병원인데요. 저는 재활과 그다음에 이제 투석 그리고 요양을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활요양병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병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많다는 거고요. 병의 뿌리는 단지 약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병원을 하면서 정말 깊이 제가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 없는 세상을 만드는 꿈꾸는 그런 상원장입니다 라는 인사를 제가 항상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병원 이외에서 우리가 삶을 바꾸는 방법 4가지 정도를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것이 병을 치유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병을 치유하는 음식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또 병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터득하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혈액의 흐름을 만드는 병을 치유하는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모세혈관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을 깨워주고 그걸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을 때 내 몸에 100명의 의사를 깨울 수 있고 그 병든 여러 가지 잠자고 있는 의사를 깨울 수 있는 치유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터득하는 것, 그것이 병원 치료와 내 삶과 이게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매주 토요일에 이름은 상원장의 집, 상원장과 함께 원데이 트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 동안 자연치유 한번 살아보기라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한 8시간에 걸쳐서 같이 하루를 지내보는데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 삶을 바꿔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온 하나의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믿으시고 그 잠든 의사를 깨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질병, 만성적으로 병원에서 약으로만 치료했던 이런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치유를 하는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삶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가 되기를 저는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